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강남은입니다. 이렇게 민주노총에서 불평등 문제를 주제로 좋은 기획을 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한테는 기본소득을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기본소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환기에 대전환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공정하게, 그러니까 불평등하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소득을 보통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는 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는 방법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왜 주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주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우리 경제에는 공유부라는 것이 있고, 그 공유부가 뭔가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근데 그 공유부는 가령 뭐 토지나 환경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공유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토지나 환경 같은 건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로부터 많은 소득이 생긴다면, 특별히 이 선물로 받은 소득을 소수의 집단이 독차지할 때 이것을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지식이나 데이터 같은 우리 모두 함께 조금씩 기여해서 만들고 있지만, 앞선 세대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선물인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이렇게 공유부 수익을 적극적으로 거둬서 소수의 집단이 독차지하는 걸 방치하지 않고 주인들에게, 주권자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 이런 생각입니다. 흔히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는 반대자들이, 특히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을 독차지하는 집단들이 특히 적극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반대 운동을 하면서, 특정 후보, 특정 기본소득은 국토보유세를 걷는 정책이다,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60%가 반대가 나오면, 그럼 기본소득 반대가 많다,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본소득은 국토보유세를 걷는 정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걷어서 그걸 주권자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정책이니까, 물어보려면 걷어서 나누어 주는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기득권의 저항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전환기에 생기는 전환의 과제, 특히 이제 탄소 중립 경제로 가야 되겠죠. 또 지금 부동산 지대 추구 경제를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경제로 바꿔야 되는, 특히 우리나라의 전환, 또 인공지능 경제로 지금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전환의 과정에서 어떤 공정한 전환이 되도록, 불평등을 줄이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후 위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구가 한 10,000년 전에 스스로 온도를 영하 4도에서 0도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나니까 기원전 10,000년 전에 인간은 한 10여 종류의 쌀이나 밀과 같은 작물을 키우는 법을 배워가지고 농업혁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불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농업이 가능한 온도는 0도에서 1도 사이뿐입니다. 그 10여 종의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온도는 0도에서 1도 뿐이고요. 그런데 불행하게 산업혁명 이후에 탄소를 급격하게 떼므로써 1도는 이미 넘었고, 지금 1.5도에서 막지 못하면 농업이 불가능한 지구가 될 거다. 이게 이제 기후 위기의 핵심적인 위기가 되겠습니다.
1.5도에서 막을 수 있냐 없냐가 만약 막지 못한다면 지금 20대가 한 40대, 50대가 되는 시점에서는 지구가 70억 명을 부양할 수 없는 지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방법으로도. 그렇게 되면 뭐 한 30억 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지구가 되었다면 이렇게 부자 30억 명만 살아남겠죠. 나머지는 이렇게 비싼 식량을 뭐 구매할 수 없을 거고, 그 다음에 5년마다 코로나 같은 게 계속 유행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육지에 있는 빙하가 다 녹을 때, 뭐 50년이 다 녹지는 않습니다. 온난화가 가속화되면 2100년 넘어가면 다 녹을 텐데요. 녹을 때 서울의 모습입니다. 한 60m 올라가면 서울에 있는 뭐 아파트 한 채 40억씩 하는 땅들은 다 바닷물에 잠기죠. 그래서 이런 위기들이 닥치는데 이런 위기들에 대한 비용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 저희들 같은 이제 60대 이런 사람들부터 부담하기 시작하면 이 청년들이 부담할 비용이 줄어드는데 지금은 하늘은 맑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계속 지금처럼 가다가는 그렇게 이 20대가 2050년에 부담해야 되는 건 목숨을 내걸고 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기후 재난을 어떤 대가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고 막기 위해서 이 시장 경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뭐 시장 경제 아니더라도 유일한 방법은 탄소의 가격을 올리지 않고는 기술 개발만으로는 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세대가 탄소 가격에 부담을 한다는 건 한 달에 10만 원 내던 전기값을 15만 원씩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자동차를 운행하면 15만 원씩 기름값이 들었다면 30만 원으로 기름값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싫은 거죠. 부담하기가 어렵고. 하늘은 아직 멀쩡하니까. 그런데 스위스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서민과 이렇게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이 기름값과 전기값이 올라가는 부담을 스위스는 난방 기름값인데요. 이렇게 그 수입의 일부분을 스위스는 65% 정도 되는 걸 전 주민에게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줘 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2008년부터 그 정책을 했는데 도입한 이래로 탄소세율을 목표를 못 맞추면 좀 빠르게 올렸거든요. 8배로 올렸는데 노란조끼 시위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러면 기름값, 전기값은 15만 원 나오는데 탄소 배당은 한 6만 원 나오니까 좀 더 나오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캐나다는 탄소세입니다. 모든 탄소에 대해서 거의 모든 탄소에 대해서 2030년까지 지금부터 40달러에서 시작해서 170달러까지 올린다라는 탄소세율을 정해놓고 탄소세 수입의 90%를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50달러로, 내년은 50달러로 오르고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소득으로 사람들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고통을 실질소득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기본소득이 다른 게 아니라 공기의 탄소 흡수 능력은 우리 모두의 공유인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쓰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주권자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그 생각하고 통하면서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탄소세에 관한 탄소 기본소득, 탄소 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는 27분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제안 발기인이 돼서 3,500명의 미국 경제학자의 서명을 받아서 2017년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2년 뒤인 2019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견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 문안에 보면 시장 경제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세가 반드시 필요하고 탄소세는 매우 빠르게 가파르게 예외 없이 올려야 된다.
탄소 중립이 달성될 때까지. 그리고 탄소 국경세를 매겨야 된다. 다른 나라가 탄소세를 안 매기고 미국만 매기게 되면 그 차익을 관세로 매겨야 된다. 다섯 번째는 이분들은 탄소세 수입의 100%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해야 된다. 이런 성명서를 낸 이 정책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탄소 중립에 우리가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워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탄소세 없이 탄소 중립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후손들에게 다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나라 이 탄소 중립은 지구적인 문제라면 우리나라의 이렇게 고유한 문제는 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5년 사이에 GDP가 300조 원 늘 때 토지 가격이 한 2,400조 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에 가장 극심한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771조 원 토지 가격이 올랐고요. 그거는 노동자들이 받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의 한 85%만큼을 토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런 지대 추구 경제는 이거는 이렇게 생긴 불평등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100년 동안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이때 올라타서 부자가 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100년 동안 유지될 수도 있을 만한 불평등이 더 이상 해소할 길이 없는 정도의 격차입니다. 이 정도는. 예를 들면 그 서울의 아파트를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없는 사람이 한 50%인데요. 서울의 아파트를 전국적으로는 40%고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5년 동안 평균 5억 5천만 원씩 벌었는데요. 대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1억 원 정도 벌었고요. 평균. 그다음에 뭐 경북이나 경남은 이제 값이 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격차. 서울에서 제일 많이 오른 아파트는 40억이 올랐는데 5년 동안 우리나라 근로자의 모든 근로자의 중위소득은 2,100만 원입니다. 연간. 그렇기 때문에 이 중위소득 근로자가 200년 동안 근로를 하고 한 푼도 쓰지 않은 저축해야 될 이 소득을 단지 집 한 채를 가지고 5년 만에 벌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은 더 이상 줄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현대 압구정 7차 이렇게 가진 분은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불평등은 이런 정도라면 이것은 조선이 망할 때나 이렇게 모든 역사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수천 년의 경제사를 들여다보면 나라가 망하는 건 불로소득을 선물소득이죠. 어떻게 보면 특정한 집단이 독차지할 때 너무나도 작은 집단이 독차지할 때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주류 세력들은 불로소득이라는 걸 부인하고 있죠. 불로소득 아니다. 실력소득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고르는 것도 실력이죠. 그럼 자기 아버지 집을 물려받았으면 아버지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죠. 예. 우리 집에 전철역을 세우는 것도 실력이죠. 우리 삼촌이 정치인이고 우리 오빠가 그 조중동 기자고 이래가지고 여기 전철역 필요하다 그래서 강남에 GTX A도 지나가죠. GTX B도 지나가죠. GTX C도 지나가죠. 다 뚫어가지고 그냥 강남을 다 지나가게 해서 강남 사람들은 시위를 그렇게 하잖아요. 플래카드 전철역 설치해달라는 시위를 플래카드를 다 아시잖아요. 이 사거리는 강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철역이 없는 사거리다. 여기 넣어야 된다. 이렇게 시위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예산들을 정부의 사회적인 예산, 토목 건축 예산들을 강남에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건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만든 가치를 소수의 사람이 독차지하는 건 우리가 실력소득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대추구 경제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이 현 정부는 선한 마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대추구를 막아야 되겠다는 부동산 투기를.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25번의 정책을 가지고도. 실패한 원인은 딱 하나. 이 정부가 안 한 게 정답이에요. 안 한 게 정답인데
안 한 게 뭐냐면 선별적인 보유세까지는 했거든요. 찔끔 보유세도 했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좀 중규모의 보유세, 한 30조 원 정도 보유세를 걷었다면 토지 가격이 아까 7,500조가 되니까 뭐 0.5%도 잘 안 되죠. 추가로 걷는 게 한 30조만 더 걷었더라도 이 부동산 투기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값이 올라가니까요. 약간의 부담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걸 못한 이유는 60%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0%의 저항이 무서워서 못한 거죠. 만약 토지 보유세로 거둔 걸 토지 배당으로 나누어 줬다면 적어도 90%의 가게는 받는 게 많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도 맞고 네가 받는 것도 많다 그러면 굳이 누가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겠습니까? 그냥 뭐 저항하더라도 해버렸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파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전환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기술 전환인데요. 사람들은 이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기술적으로는요. 이때까지 나온 어떤 기술적인 혁명보다 더 효과가 크고 영향을 큰 어쩌면 인류 자체도 더 이상 호모사피엔스로 존재할 수는 없는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기술혁명인데 이 기술혁명기마다 국제적으로 보면요. 대분기라고 부릅니다. 이거 경제사에서 대분기가 일어나는데 상승 경로에 놓인 나라와 쇠퇴 경로에 놓인 나라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기의 역사는 국내적으로 이 불평등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다 이렇게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 경로에 오른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내적으로 생기는 불평등을 줄이는 데 성공한 나라들이 상승 경로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만 보는데요. 그걸로 영국이 상승 경로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공장법, 근로기준법을 만들었죠. 세계 최초의 복지를 냈죠.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줬죠. 노동조합을 합법화시켰죠. 노동당으로 하여금 집권하게 만들어줬죠. 이 모든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영국이 상승 경로에 올라가 이 기술혁명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국내적으로 아직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혁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미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눈에 잘 안 보이죠. 예를 들어 뭐 주식 투자, 금융 투자의 90%는 지금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보이는 게 바로 중산층 좋은 일자들이 일자리가 양극분해되면서 저소득층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소득 차이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최초로 제가 공개 드리는 자료인데요. 저희 연구자들이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접근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2% 표본을 얻었습니다. 최초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명입니다. 그래도 근로자 몇 분은 빠지는데 한 3,400만 명은 아직은 빠지는데요. 최초로 3천만 명의 자료를 주민등록번호별로 합칠 수 있었습니다. 합쳤고 모든 소득입니다. 다만 그 부동산 사고 파는 건 안 들어가고요. 생산으로 잡히는 모든 소득을 이렇게 다 해봤을 때 이제 이게 100분위를 이렇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번째 분위는 2,140만 원이고요. 2,140만 원입니다. 그래서 3천만 명의 근로자가 했는데 1년에 2천만 원 버는 거거든요. 그럼 최저임금으로 12달 꼬박 일하면 상위 50%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으로 12달 다 일을 못할 사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복지제도라고 하는 기본소득 같은 거라고 하는 건 지금 이와 같이 중산층이 양극분해되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도토리 키재기 같이 이렇게 쭈르륵 이렇게 늘어서 가지고 어디서 끊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국토보유세를 왜 30조를 걷느냐 이건 이해가 됐다. 그런데 걷었다면 전 국민에게 주면 60만 원밖에 못 준다. 근데 하위 10%만 주면 600만 원 주면 좋지 않냐. 그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10% 소득이 175만 원이에요. 이분에게 1년에 600만 원을 주면 775만 원이 되는데 27% 소득보다 많아져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경제가 굴러갈 것 같아요? 역전된 사람이 500만 명입니다. 소득이 역전되는 사람. 이렇게 어디를 딱 잘라서 듬뿍 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복지국가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특히 연금에 있어서 의료보험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정규직, 비정규직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는 자기 소득의 4.5%만 연금 기여금으로 내는데 비정규직은 9%를 소득과 자산의 9%를 내야 되니까 너무나도 심한 차별이고요. 근데 정규직은 대략 한 30년 가입을 하는데 많이 받는데 30년 하면 1억 2천, 만약 40년은 이제부터 생길 수도 있는데요. 1억 8천을 받으니까 아니 내는 건 2배 이상으로 기여금을 내고 받는 건 6배 차이가 나니까 정규직, 비정규직이 왜 이런 복지제도를 가지고 이게 좋다고 말하고 있냐.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연금개혁을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면 기본소득이라는 수단을 고려한다면 방법이 있을 듯하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통계가 또 이것도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만 대충 보면요.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만으로 매년 306조가 모자릅니다. 지급할 액수가. 노인 인구는 많고 청년은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국민연금 기금은 한 50몇 년에 고갈이 되고요. 이때부터는 이 정도 되는데 이게 GDP의 5%입니다. 증세 필요합니다. 이 청년들은 지금 새로운 세대는 더 높은 기여금을 내면서 받는 건 못 받죠. 더 받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세대 간 불공정합니다. 이거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현 정부 5년 동안 못했습니다. 이런 개혁안들이 있었는데 고갈 시기를 10년만 늦추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인구 감소, 노인 인구 감소 국가가 됩니다. 한 65년 지나면. 그래서 부담이 좀 해결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재정을 한 10년만 늦춰주면 되거든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워낙 액수가 크니까. 그럴 때 이것도 가령 노인들 지금 국민연금 받으면 기본소득이 깎이는데 다 주자 그냥. 자기가 협약을 해서 자기가 기본소득 30만 원 받으면서 사인을 하면 국민연금은 20만 원 깎겠다. 그럼 너 10만 원 더 받는데 사인한다면 그걸로 대체하자. 그러면 국민연금 부분이 재정으로 남잖아요. 남아가잖아요. 남아가면 그 남는 재정은 고갈 시기를 늦춰주는 거죠. 그럼 청년 세대의 부담을 잘하면 넘길 수 있는 기본소득 액수가 좀 늘어나면. 그리고 지금 내는 청년들은 기본소득은 청년 때도 받는 거잖아요. 다 받는 것. 미래 청년 세대를 몽땅 순 부담자로 만드는데 여기 기본소득을 좀 집어넣으면 지금 청년들의 일부만 더 큰 부담자가 되는 이 연금 개혁이 가능할지 모른다. 이런 정도의 방향들이 이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진짜 불쌍한 정규직 직업은 더 없어져 가고 기후재난, 지구위기는 닥쳐오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해 가고 있는 우리로부터 비싼 부동산을 사가야 되는 이런 청년 세대에 대해서 어떤 공정하게 이런 전환을 하는데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죠. 우리 모두의 것이 있고 그것을 갈라가지면 뭔가 문제를 해결할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그런 사상만 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런 닥쳐오는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성이 아니라 가령 캐나다의 알래스카의 전 주민에게 주는 게 그런 기본소득이 아니라 충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기본소득이냐면은 이렇게 5가지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알래스카에 나오는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정의에 가장 들어맞는 거고, 충분성이 되면 좋죠. 기본소득이 충분하게 지급되면 좋은데, 기본소득을 충분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 수준이 훨씬 높아져야 되고, 아주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지구를 살리는 데 필요한 탄소세를 도입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도 아직 합의가 안 돼 있다. 예, 충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아동수당 10만 원은 의미가 없는 거냐? 왜 하냐? 예? 기초연금 1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의미가 없다고 시작 안 했으면 지금 30만 원이 됐겠냐? 이렇게 좀 절차적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부동산 투기를 막는 수단으로서 토지세가 필요한데, 토지세가 대부분 싫어하니까 그걸 좀 좋게 만들어 주려고 기본소득을 결합해서 하자는 것도 아직 합의가 안 됐는데, 충분한 기본소득 합의는 그 다음으로 가야 될 거다.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탄소세하고 그 토지세는요, 국토보유세, 그 목표로 하는 효과가 전혀 다르거든요. 경로가. 그렇게 탄소세는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야 됩니다. 효과가 나려면. 전가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가격이 전가되면 소비자들은 이제 전기값과 기름값이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전기와 기름을 절약하거나 스스로 어떤 집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요. 가령 기름값이 15만 원 올랐다. 전기값이. 근데 기본소득 1년에 60만 원 정도 받는다면 탄소 배당을 한 달에 5만 원쯤 3인 가족 합쳐가지고 그 전기값 충당할 수 있다. 그럼 전기 그대로 써도 되거든요. 적어도 저소득층이 되면. 그럼 탄소 절약 효과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만약 어떤 가정에 우리 집에 지붕에 태양광 설치할래 라고 해버리면 전기값도 절약하고 배당만 받거든요. 굉장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행동을 바꾸는 게 목적이고요. 기업도 자기 물건값을 올렸더니 판매가 좀 줄어야 되는데 소비자들 구매력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물건이 그대로 팔려요. 그래서 좋지만 어떤 기업이 우리 기업은 탄소를 작게 쓰겠다, 안 쓰겠다 하면 그 물건값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돼서 기업도 이제 탄소 혁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규제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탄소세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탄소세 없이 안 되는 거고요. 예, 탄소세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정부가 전기값을 10만 원에서 탄소세를 부과하면서 20만 원으로 아무리 배당을 주더라도 그건 어리석은 정부고요. 20만 원으로 가기 전에 전국 고속도로에 태양광 발전소부터 먼저 설치 다 해놔야 됩니다. 1년 내로. 한 100조 정도 채권을 발행해서, 기후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모든 고속도로와 모든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다 설치해 놓고 탄소세를 도입을 하면 전기값이 조금 올라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거대한 100조, 1000조쯤 되는 거대한 공공 투자와 같이 결합된 탄소세는, 그리고 탄소세가 돼야지 공공 투자가 경제성 평가할 때 합리성이 나옵니다. 지금 탄소 발전소 짓고 있잖아요. 석탄 발전소. 근데 경제성 평가를 하면 계속 짓는 게 유리하다고 나오니까 문제잖아요. 근데 탄소세가 들어가면 안 짓는 게 유리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공공 투자의 방향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공공 투자와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여론조사는 어떻게 했냐면은, 기본소득 찬반 이렇게 물은 중립적인 것도 있죠. 최근에는 40대 60으로 나왔거든요. 선거 때. 그건 질문은 이제 윤석열은 종부세를 철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국토부에서 부과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뭘 찬성하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아주 악의적인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모색한 거는 공론 토론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4,000명에게 먼저 물었고요. 기본소득 찬성, 강한 찬성, 뭐 이렇게 약한 반대, 강한 반대 이렇게 물어서 세 분류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 전체적으로 하나, 그게 40% 나왔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40% 찬성 나오고, 경기도인데도 40% 찬성 나오고, 60% 반대인데, 반대는 반반이더라고요. 약한 반대 30, 강한 반대 30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4,000명 중에 200명을 4대 3대 3으로 뽑았습니다. 200명을. 이틀 동안 24시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은 자료를 공부하는 시간, 그 다음에 분임 토의, 전문가 질의응답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그게 토지세는 이제 40% 찬성이 70% 찬성으로 늘었습니다. 이틀 지나서. 바뀐 사람의 절반은 자료를 보고 받겠다 그래요. 자료를 보고 자기 재산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물었거든요. 토지세, 탄소세하고 시민세는 월 30주는 자기 모든 소득의 10%를 내고 월 30주 굉장히 센 겁니다. 세 가지를 물었는데 물어보고 10만 원씩 주고 어디 못 가게 하니까 하루에 새끼 호텔에 묶어두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자료를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자료를 읽어보고 바뀐 거예요. 나는 받는 게 맞네 이렇게 됐고. 내가 받는 게 많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 좋다네. 불평등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6개월 동안 공론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공론 토론을 하고 지금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뭐 후보라든지 공약은 절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12월에 국민투표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공론 토론할까 합니다.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그리고 국민투표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이제 60% 이하면 안 한다. 60% 자신 있다라고 선언을 할까 합니다. 이거는 확정된 거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교수들이 그냥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전체 가계의 한 90%는 순수혜자가 되도록 설계하자라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요. 기본소득 가령 월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주려면 한 10%를 내면 됩니다. 자기 모든 소득의 10%를 내면 대략 한 월 30만 원을 줄 수 있는 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월 3인 가족이면 월 90만 원을 받고요. 1년에 1,080만 원을 받으니까 그 가구 소득 1억 800만 원 이하는 순수혜자가 됩니다. 월 30만 원 기본소득에서. 여기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90%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배당은 그 정도의 모델이고요.